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가 선거 현장을 찾은 건 열흘 만입니다. 연단에선 조경태 의원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여러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자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선거 현장을 좀처럼 찾지 않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등장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저는 개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갈라진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개소식에는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 국회의원,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은 처음. 역량이 있고 인성을 갖추고 깨끗한 후보 누굽니까? 박영준 시장만큼 확실하게 부산을 발전시킨 그런 분이 우리 광역시도 지사 중에 없습니다.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조경태 의원이 마이크를 잡자 현장에선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내일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권 표심 지키기에 나섭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가 재보궐선거 지역이 총 14곳인데 7곳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후보의 면면을 보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또 김용 전 의원 전부 다 윤어게인 일색이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행정관님. 일단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저는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이슈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1년 정도 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 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압축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공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방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한 20%, 30%라면 저는 그건 오케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수석군 같은 경우는 70% 육박하는 상황이고 60% 중반을 차지하는 상황인데 이런 윤 어게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을 공천한다라고 하는 건 지방선거 이후의 대비인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권력 구도를 짜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도부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소위 이 탈핵되고 파면당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지도부를 선택을 했고 그 지도부가 지금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상식을 파괴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상식을 파괴하는 공천은 계속 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이 사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사퇴가 아니라 재신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 윤어게인 중에 하나라도 당선이 된다면 만약의 경우 아마 전 이걸 명분으로 삼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핵심적인 본체는 보궐에 대한 공천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실체 뒷 배경이 누구야? 실세가 누구야?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 민주진보 진영이나 전체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들을 작동시키고 있는 국민의힘 및 극우 진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과정으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후에. 예.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당권 바라보고 재신임을 노리고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막 김태규 같은 사람은 국회에서 욕설했던 사람이고 박종진, 윤석열 탄핵 각각 촉구 1인 시했던 사람이고 다 윤어게인인데 이게 이제 사실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실 거라 믿지만 만에 하나 한두 명이라도 되면 다 차기 당권을 노릴 수 있는 장동혁에게 힘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국민들께서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걸 믿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공천받은 지역을 보면 대구랑 울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이랑 이 김태규는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당에도 상당히 좋은 후보를 내서 맞서겠지만
이 보수세라는 게 그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라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 저는 이미 이 이후에 와 과방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수 과방 바로 이 법사위 뉴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묻혀가지고 과방위에 지금 이 우리의 뭐 전사들이 계십니다만 여기 뭐 김현 최민희가 계십니다만 예. 여기에 이진숙이랑 김태규가 들어오면 그냥 대놓고 싸우러 들어갈 거거든요. 와 그럼 과방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사실 삐걱삐걱 뭐 물론 법사위랑 비교하면은 과방위 그래도 뭐 그 정도 상대적으로 스무스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와 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벌써 그 걱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둘을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윤호개인 왔다라면서 저지를 할 수 있는가? 와 이것도 울산과 이 대구에서의 보수세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지방선거 이후를 준비하고 있구나. 지방선거는 뭐 여기서 뭐 17, 14곳을 어떻게 잘 공천한다고 지방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이미 광역단체장 공천이 그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그걸 뒤집을 만한 판세를 뒤집을 만한 공천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윤호개인 목소리 그냥 떳떳하게 얘기할지 물론 지금 우리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만 지금 정진석 같은 사람이 만약에 공천받아서 돌아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놓고 인간적인 조류는 못한다고 선언한 사람이잖아요. 윤갑근처럼 난 윤호개인 후보다라고 한 사람은 지금 컷오프도 안 당하고 결선까지 가서 뭐 다행히 떨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윤호개인 절윤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공천받고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온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약간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일관성이 없는 게 이런 윤호개인 후보들이 전부 다 이제 공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만 보류한 거는 뭐 혹시 이유가 뭘까요? 뭐 제가 또 빌드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정진석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좀 비교하면 하정우 후보가 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정우 후보가 부산 북갑에 공천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정진석 같은 인물을 갖다가 공천을 시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는 근거도 골 때리잖아요.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비서실장 자가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또 내란에 반대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또 거짓말을 하죠. 내란을 반대한 자가 왜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갖다가 다 용광로에다 때려 집어넣어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까? 증거 인멸했다라고 하는 지금 피의자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야박하게 윤석열이랑 절연할 수 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앉혀놓는다라고 하겠다, 공천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관된 장동혁 지도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자기 아버지랑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구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합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 지금 박수현 충남 후보 같은 네. 경우도 진짜 신승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정서는 달라요 또.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내란이 잘못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분노의 감정 게이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친소관계나 지역적인 정서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남을 고민하는 것도 그렇죠. 영남에 있는 분들이라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시려고 할 것이고 내란을 좋아할 턱이 없으신 분들입니다만 그 지역의 오랜 정치적인 정서랑 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동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진석이라는 인물이 당선이 된다. 저는 뭐 끔찍한 상황입니다만 그럼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지도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 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 말은 뭐 김태흠 충남 지금 지사가 뭐 나 저기 공천시키면 나 때려치고 무소속으로 나올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랬다면서요? 저는 공천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도 인물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근데 이 정도 인물을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내란에 반성했어 어떻게 이따위 인물을 낼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발등에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거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공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빌드업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태훈 충남도지사가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 단속 공천하게 되면 나는 무소속 출마하겠다. 사퇴하고 후보직 사퇴하고 지금 지사 후보가 됐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빌드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천 결국 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내란 프레임을 유도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한테, 야, 너네 이번 선거 내란 해. 그러니까 영남분 아까 말했습니다만 제가 말한 뭐 김태규, 이진숙 이런 분들이 영남에서 선택을 받는 게 만약에 그 영남 유권자들이 뭐 이분들 내란에 찬성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그냥 민주당에 대한 그냥 비토 정서가 좀 깔려 있는 분들이고 그래도 보수정당, 미워도 보수정당이지 이런 생각. 야, 내가 언제 내란 좋다고 했어? 내란 난 반대했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보수정당, 민주당보다는 보수정당이 좋은데 왜 나한테 자꾸 뭐 내란몰이해? 라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에서 굳이 지금 이번에 내란이라는 게 뭐 지금 1심 유죄가 이미 확실하게 나왔고 그렇죠. 굳이 우리가 내란 프레임 잡지 않아도 국민들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선거 분위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내란 심판 선거입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책과 비전으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데 자꾸 아니야 너네 내란 심판 선거 해야 되고 유도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 그럴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영남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남에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영남에서 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자꾸 내란 이야기를 하면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내란 동의하는 거 아니라니까 라는 건데 근데 자꾸 우리가 내란을 얘기하면은 영남 사람들은 얘네 자꾸 우리를 내란범으로 모네 우리 유권자들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영남 선거에 대구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구에서 선거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뭔가 중앙에서 자꾸 내란 이야기 하면은 오히려 대구 분들은 반감을 가진다. 민주당 자꾸 내란몰이 안에 지금 대통령은 이미 재판받고 뭐 무기징역 다음 2심 항소심에 다시 또 구형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근데 내란몰이 안에 그럼 대구 선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대구 선거 뛰는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그냥 윤호개인 공천하는 게 유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전 구타유발 약간 이런 느낌 정도로 들 정도로 이렇게 대놓고 한다고? 예. 놀랍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예.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김종국 행정관님은 이게 이제 지선은 포기를 하고 차기 당권을 네. 위한 빌드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대구에 지금 이게 쇼츠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게 딱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대대로 내란을 일으켰다고 대통령을 잡아놓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을 잡아놓냐?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하나가 있고 또 아주 유명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부겸 후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집권 여당이니까. 김부겸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되면 우리 안 도와줄 거야? 안 되더라도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대구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 좋아. 김부겸이라는 사람을 안 찍어도 김부겸이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구를 도와준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대통령을 잡아들인 놈들, 민주당. 그 다음에, 아니,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국민의힘에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바닥에 흘러다니고 있는 구조농보라고 주로 얘기되는 건데요. 이런 흐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중앙 차원에서 보는 그림처럼 공학적으로 더 작동하지 않는 선거가 지역단에서 벌어지는 거죠. 특히 말씀하신 대구, 부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번 돌면 확 돌아요. 이게 또 경남이나 경북처럼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라는 지역이라는 게 한 번 확 돌면 지난 총선에 부산 보십시오. 그냥 며칠 사이에 확 도니까 종이가 확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선거인데 그런 논리들을 계속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그 토박이처럼 거기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그 밈이라고 하는 게 엄청 돌 수 있는 네트워크가 거기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만만하게 보면 됩니다. 안 된다. 와, 윤 어게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지사 선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향자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이거 예상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격돌을 하게 됐는데 제 기억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예전에 당대표로 나왔을 때 대통령 후보자 경선 투표, 무슨 순회 투표가 있었대요. 이때 양향자 최고위원이 그때 이제 추미애 당대표 어깨 주물러주고 이렇게 이런 사진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던, 당대표와 최고위원 관계가 있었던 두 여성 후보가 여성 대결로 네, 저 사진 보시면은 저게 2017년 기사인데 뒤에 양향자 최고위원 당시
앞에 낸 추미애 당대표가 있습니다. 자, 저런 사이였는데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서 상대 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거대 정당이 둘 다 여성 후보를 낸 건 처음이라 그 그렇네요.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광역단체장에도 여성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와야죠. 근데 그리고 양양자 후보는 적어도 윤어게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전 다른 윤어게인 후보들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후보가 된 다음에, 후보 확정된 다음에 연설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념, 이런 거 안 하겠다. 경제 선거 하겠다.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방금 봤던 양양재 후보가 민주당에서 넘어간 분이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넘어간 분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의 과거를 부정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민주당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경제 선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 좀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쟁으로 하지 말고 진짜 경제, 정책 이런 걸로 좀 승부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만큼은 좀 중앙이랑 다른 지역은 정책 선거 안 될 거거든요. 아마 정쟁 선거로 흐를 겁니다. 윤어게인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만큼은 양양재 후보가 계속해서 정책 선거를 해준다면은 그래도 전 우리 당이 무난히 이길 거라 봅니다만 예. 그래도 그렇게 양양재 후보가 정책 선거를 한다면 그거는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예. 아니, 저는 근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서 양양자 전 의원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힘도 보면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성배 전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밀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밀었던 후보가 먹히질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홍준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서 안 된 걸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아무도 몰라요. 이성배가 누구죠? 누가 네. 어떻게 합니까? 야양장 그래도 최고위원 했었고. 밀었던 후보에 약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당력을 집중을 하던 게 이유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에다 왜 당력을 집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성배란 사람을 내게 되면 거기도 다 판단을 할 텐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 선거의 핵심은 추미애 양양자 대결 구도가 아니고요. 왜 조홍천인가? 저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다 갑자기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전 그렇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의 정치적인 판짜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홍천 후보가 여기 나와서 15% 이상을 얻을 수 있을까? 10% 넘길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보전이 안 되는 돈일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여기서 제가 의미 있는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 단일화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막판에 가게 되면. 근데 저는 단일화를 하는 게 경기도지사에서 이기라기보다는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전반적인 야권의 합종연행과 판짝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게 어떤 고도의 머리인지 자머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머리를 짜는 하나의 판수로서 사전에 예를 들면 체스 게임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저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양양자, 함진규, 이성배라고 했을 때 함진규 전 의원도 그렇고 이성배 아나운서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권파나 이쪽에서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윤어게인 반대했잖아, 저런 주장했잖아 라고 해서 몰아붙이려고 해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지도가 안 돼요. 인지도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 선거에서 일단 영순위는 인지도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양자가 됐고 개혁신당에서도 조홍천 후보는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단일화를 당연히 할 거고, 만약에 당대당 단일화를 하면은, 그리고 당 외부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당원 투표가 없어요. 당원 투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혁신당의 신락 같은 희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단일화에 응하고 조홍천이 되면 좋고, 조홍천이 안 되면 보수 진영의 뭔가 승리를 왜 단일화 우리는 해줬다. 그럼 나중에 뭔가 보수 재편이나 이럴 때, 우리도 그때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후보에는 우리가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할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를 보고, 글쎄요, 이번 선거의 가능성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뒤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소식을 하나 더 짚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대요. 여기서 굉장히 오랜만에 공개 행보인데 약간 이거는 보시면 느낌을 아시거든요. 누가 생각나실 거예요.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낼 유일한 주체는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약간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선거할 때 히틀러 연상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은 기세로 지금 지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응이 그닥 막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반응이 적더라도 뭐 약간의 반응이 있으니까 참 고팠구나. 연설이 고팠구나. 고팠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맞네. 자기가 저 연설하면서 당대표가 됐는데 이 전국 선거인 지방선거 때도 그것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오라고 안 하니까 의기소침해 있다가 그때 여기 박형준 후보 개소식은 또 초청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기분 좋게 가서 또 이렇게 막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이 이제 면전에서 이제 또 면박을 줬고 지금 또 속은 복잡할 거예요. 인천 갔을 때, 미국 가기 전에 인천 갔을 때 윤상현 의원이 바로 면박 주고, 그런 다음에 미국 갔다 오자마자 강원도 갔더니 김진태 후보가 바로 면박 주고, 이번에 부산 또 기분 좋게 갔는데 생각지 못했던 후보 옆에 있던 조경태 의원이 갑자기 면박 주고, 이런 거를 보면은 아마도 계속 의기소침한 선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저는 계속 돌면서 저 히틀러 연설 계속 하시는 게 맞다라고 네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도 본인 생각할 겁니다. 본인은 약간 이 정치인들이 한번 이 연예인과 같다고 하잖아요. 예. 무대에 한번 서서 환호를 한번 얻었던 사람들은 그 환호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근질근질해서 아마 지방선거 동안 그렇게 숨어있지 못할 겁니다. 저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내일은 또 이 추경호 후보의 개소식에 또 그렇대요? 간다니까 아마 거기서 또 사자우로 한번 토하지 않을까. 예. 대구 가면은 아마 이 부산의 조경태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면박 줄 사람이 지금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환호받으면 또 신나게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전국을 도시지 않을까. 예. 조경태 의원이 진짜 바로 면박을 주더라고요. 장동혁 이름 연호하지 마라. 연호하는 분들 집에 가세요. 막 이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경태 의원 그당 나오시지 그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징계 하는 거 아닌가? 예. 뭐 제가 볼 때 뭐 징계하든 말든 그럼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국민의힘은 갑자기 김재섭 의원이라고 해야겠죠. 김재섭 의원부터 시작해서 끔찍 뭐 미친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네네네. 갑자기. 그러니까 뭐 하정우 후보가 손톱 가지고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끔찍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끔찍하면 세상 못 삽니다. 세상 다가 끔찍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오늘 똑같이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니 예를 들면 검찰 권력을 가지고 왜곡 조작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행위, 그 수사와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인신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법 권력한테. 그럼 인신을 구속할지 말지 여부를 소위 검찰이 왜곡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딱 우리는 끔찍하다고 하고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정반대 있는 얘기를.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그 정부에서 장동혁 대표는 끊임없이 지방선거 이후 저는 미국도 야 이게 그냥 간 게 아니구나. 진짜 예를 들면 미국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근데 이 윤호개인들 미국 진짜 사랑해요. 그렇죠. 마가를 추앙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거기 가서 부정선거론자들 다 만나고 왔죠. 제가 볼 땐 잘한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예. 두 번째, 여전히 절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의리 있잖아요. 윤어게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저렇게 연설 막 말씀하시면 누구요? 히틀러라고 얘기했나요? 저렇게 연설을 하면 열광하죠. 자기 지지층이. 제가 볼 때 자기 지지층 모으는 싸움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그러면 장동혁은 계속 저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일관되게 가고 있구나. 저희가 뭐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하든 상관없이 난 상관없어. 저 길로 가게 되면 본인의 생존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기를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걸 합리성이라고 얘기해서 저건 좀 합리적인 거죠. 장동혁 입장에서 합리적인 거죠. 그냥 저길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래 장동혁 대표는 합리적인 길을 가셔라. 제가 볼 때 저런 길 자체가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 제가 가장 위태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유럽처럼 소위 극우적인 정당 자체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저런 사람들이 만들어낼까봐 이게 고통스러운 대목인 거지. 그 외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곳 재보궐선거 중에서 한 8곳 후보가 정해졌고요. 대부분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 대거 투입했고, 또 영입 인재로 일부 배치를 했다. 전태진 변호사, 하정우 전 수석, 뭐 전은수 대변인,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재보궐선거 공천은 대체적으로는 평이 좋죠. 무난하고, 예.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인사들, 다선 의원을 했던 분들,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우리 당세가 좀 약한 곳,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곳, 인지도가 높은 분이 있어야 되는 곳, 단기간에 좀 끌어올려야 되는 곳, 이런 곳에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광재 전 지사가 될 수 있고, 김영남 전 의원이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높은 인지도를 갖고 그 지역 토박이가 아니지만 거기 투입돼가지고 민주당의 의석을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또 하정우 전 수석이나 뭐 전태진 변호사나 전은수 전 대변인,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을 또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도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니에요. 하정우 전 수석도 부산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 3자 대결해도 어려운 지역이고요. 또 전태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울산,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어렵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이 또 과감하게 그런데 도전해 주신 만큼 당에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새 인물들이 민주당의 이 허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새 인물들 중에서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청와대 출신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도 좋고, 이번 선거에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이제 출마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했던 적이 있나요? 한쪽에서는 뭐 대통령이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다 출마할 수 있는 권한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일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일을 잘했다는 얘기는 대통령 혼자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참모들도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잘한 참모들이 내려와서 자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일 잘하겠죠? 일 잘하면 유권자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을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야, 이 사람 일 잘하는데 명픽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에서는 다시 또 당픽을 한 거죠.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검증된 사람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선거 자체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지역 구도 자체가 만만치 않은 구도입니다. 지난 대선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다음에 대선이 벌어졌을 때 서울이 어땠느냐? 서울이 민주진보 진영이 48.9%, 그다음에 저쪽에 김문수, 이준석 쪽이 51.44%,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예를 들면 수준이 20% 중반에서 30% 후반이 이쪽 진영이었고, 반대 진영이 70% 중반에서 거의 50% 후반 정도의 지지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저희 얘기했었습니다만 충남 청양 부여 공주,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남 갑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1200표 차이밖에, 추미애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인물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1200표 차이가 안 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미 있고 상징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 배치를 하긴 했는데, 좀 그래도 좀 두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 또 부산 북구 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두 사람,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박민식 두 사람 합친 여론조사가 과반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저는 뭐 절치부심한 공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는 뽑아놨으니 그 후보들이 얼마만큼 지역에서 의미 있게, 또 그다음에 민주당이, 제가 이제 계속 여기 와서 말씀드린 건데, 민주당의 어떤 무엇인가 유권자에게 확 던질 수 있는 뭔가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제가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가 다가오면 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권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유권자에게 어떤 칼을 하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야, 우리 이렇게 이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전 이것까지 결합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남아있는 하나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 여당으로서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 정책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뭔가 하나가 킥이 있어야 돼. 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고 나갈 킥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선거 막판 되면 보수가 늘 결집해요. 뭔가 그 2년 전 총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막판에 뭔가 결집을 하면서 뭔가 이번에도 결집할 때 뭔가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뭔가 킥이 하나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께서 진짜 열심히 하드캐리 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통령한테 이거를 더 끌어주세요로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당 차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 공천 지역에서의 뭔가 혁신적인 공천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 남은 걸로 진짜 민주당이 이번에 진짜 믿고 맡길만 하구나. 막판에 결집할 필요 없겠구나. 막판에 보수 결집이 아니라 오히려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겠구나라는 거를 뭐 하나로 좀, 뭐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뭐 저희 지도부가? 준비하겠죠. 네네. 마지막 한 방 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 성치훈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제 서울 지역 출마자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왔고, 뭐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당의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배현진 서울시장 위원장 비롯해서 이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출마자들 싹 다 모여가지고 네. 의원회관에서 결의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도 국회에 있었거든요. 국회에 심지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본청 대표실에서 그 의원회관까지 한 100m, 2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옆에서 행사를 하는데 당 대표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출마자들 다 모였는데. 그리고 그 본청에 이제 원래 아침에 회의 있었으니까 예. 장동혁 대표, 송원석 대표 같이 있었거든요. 네. 회의 끝나고 또 그 둘도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톱도 따로 행보, 서울시장도 따로 행보, 한지붕 세 가족 모습이었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네. 내가 방금 전에 일부러 빨간 조끼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입었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이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빨간색 입고 한번 이겨봅시다! 그래도 이재명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별도의 일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네. 오세훈, 장동혁, 송원석 세 분의 배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그렇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가면 사실 당 선거는 거의 포기에 가까운 상황 제가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오래전부터 선포자다. 선거를 포기한 자. 수포자처럼 선포자인데 사실상 이게 현실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선거를 포기한 행위들을 하니까 결국에는 각자 막 이렇게 흩어져서 알아서 각자 도생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00m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린이보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역을 200m 지정을 하거든. 학교로부터 학교로부터 200m 안에는 유해 환경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선거 출마자들은 장동혁 대표가 유해한 거야. 200m는 떨어져야 일단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멀리하려 한다. 유해해요. 유해 환경이다. 국민의힘의 출마자들에게 장동혁 당대표는 유해하다. 선거 일까지도 계속 이렇게 그냥 다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뭔가 모이거나, 보통 이제 위기감 같은 걸 같이 느끼면 그래 뭐 좀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그래도 합쳐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 선거 전면에 나가는 거를 다 반대하는 건데 그 당사자인 장 대표 또는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럼 물러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라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요? 중앙선대 따로 분명히 하나 생길 거고 뭐가 또 하나 생길 거고 할 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후보들은 후보 자체로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모임이 그런 성격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을 만나기 위해 한 명은 부산에 있고 한 명은 충청에 있고 서울시당 결의대회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닌 거니까 우리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제 선거를 포기한 남자 이랬는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선거를 포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없이 선대위를 이제 구성하고 필승 결의대회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우리는 장동혁을 포기했지 선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결의가 좀 느껴지지 않나. 굳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런 거고.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요즘 최근에 녹색 옷을 많이 입다가 빨간색 옷을 마지못해 입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흰 셔츠에 청바지 입고 딱 등장했다가 연단 딱 올라가기 직전에 저 빨간 조끼를 꺼내 입더라고요. 흰색 빨간색이 섞여 있는 저 옷으로 그리고 이제 입었습니다. 행사 이제 주최한 관계자의 표현이니까 정확합니다. 보통은 당 대표를 VIP로 초대를 하는데 지금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확실히 섰다. 라고 그냥 코멘트를 해주고 그런 걸 이제 숨기지도 않는군요. 네,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저희 슈퍼챗 들어왔는데 읽어드리면 장동혁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가요? 뭐 이런. 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법상 좀 한계가 있어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힐 때는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는 규율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급자가 상급자 괴롭히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직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접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요.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정프로가 저 괴롭히면은 직장 내 괴롭힘.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정프로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괴롭혀도 된다는 소리네. 아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법적으로 처벌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지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구나.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래서 나 궁금한 게 200m라는 게 계속 저기가 내가 내리스치는데 접근금지 명령은 몇 미터까지? 100m. 100m예요? 그러니까 당해보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 뭐 최근에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힌두잔이라는 분 접근금지 미안해 한두잔이라는 분을 한두잔이는 누구야? 미안해 한두잔이라는 분을 이렇게 접근금지 명령 신청해서 받아냈다는 거야. 그게 이제 100m잖아요. 근데 본인도 지금 국민의힘 그 출마자들한테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서로. 그럼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를 꾸리긴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꾸리긴 끓여야 되죠. 근데 아직은 지금 꾸릴 시기가 아니긴 해요. 민주당도 아직 안 하고 이제 본격으로 할 때는. 그래도 보통 이제 한 달 전쯤 하면 이제 꾸리니까 보통 당 대표는 당연직으로 그냥 중앙선대위원장 하는 건데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건데. 상임 그렇죠. 4년 전에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쫙 중진들, 그래서 뭐 대변인 쫙 하고 또 서울시 선대위 또 대변에서 막 겸임하고 뭐 이랬다고. 근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지금 장동혁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죠. 근데 그걸 주냐 안 주냐는 누가 결정해요? 협의를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당 대표가 주도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넘버 2가 그러니까 원내대표께서 장 대표에게 좀 빠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와 뭐 당 대표 비서실장 이게 뭐 다 물러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 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부부도 따로 간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재밌게 될 상황이 뭐가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참 재밌는 풍경인 게 진기한 풍경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진기한 풍경인 게 봐요. 중앙선대위는 공식적으로 발족을 해야 돼요. 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당이라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의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출마자들 내렸지만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중앙선대위 발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조직을 가지고 지원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그 모양새가 나올 것이냐. 별도의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선대위를 만든 그런 각 지역구의 사람들, 명예선대위원장 김문수 그 전 후보 있잖아요. 그분이 막 떠들고 다니면 중앙선대위에서 장동혁 대표 이하 임명한 사람들이 떠서 막 떠들어요. 근데 안 만나. 이런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 후보가 같이 하는 자리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오겠죠. 뭐 어느 지역에 와. 뭐 한 10명 오면 막 준비 다 해놓는데 후보가 없어. 후보는 이제 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2018년에도. 지금 내일이랑 내일 모레 지금 이제 부산이랑 대구는 간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부산 가요? 네. 부산 개소식. 그때는 이제 다른 지도부랑 다 같이 초대하는 거고 거기서는 그래도 같이 있는 장면이 있긴 할 텐데 미리 치르자. 빨리. 선거로부터 멀면 멀수록 한 번도 안 올 수는 없으니 빨리 하고 빨리. 면피용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부산 와서 만남이 있을지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